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 역전극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4시 공기는 살을 베어낼 듯 차가웠지만 낡은 단독주택 부엌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냉기 가득한 공간에 만삭의 임신부 지수는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동태포를 다듬고 있었죠. 지수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지만 그녀가 앉은 곳은 보일러조차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습니다. 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혔습니다. 이미 손목은 본래의 뼈마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손등에는 며칠 전 데인 화상 자국 위에 덕지덕지 붙인 파스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죠.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이어지는 재료 손질의 지수가 잠시 허리를 펴려 하면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지 욱신거리는 통증이 허리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리라도 냈다가는 안방에서 자고 있을 시어머니. 귀녀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기계적으로 칼질을 이어가며 아가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미안해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실 지수는 고아원 출신으로 평생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 민기는 세상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줄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낸 시댁 식구들에게 지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감정을 배설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귀녀가 등장했습니다. 귀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성큼 걸어와 며느리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코를 막으며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기름. 쩐내야 너 지금 시위하냐며 귀녀는 투명스럽게 쏘아붙이더니 부엌의 큰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하의 칼바람이 얇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지수의 등짝을 강타했습니다. 지수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고 참지 못한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귀녀는 시끄럽다며 발끝으로 지수의 종아리를 툭툭 찼습니다. 너는 아침부터 재수없게 기침질이야. 오늘 귀한 손님 강 회장님 오신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라며 귀녀는 다듬어 놓은 산적 꼬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길이가 덜쭉날쭉하다며 지렁이냐고 비아냥거리더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 바구니를 발로 차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재료들을 다시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배 때문에 엎드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수가 바닥을 기는 동안 귀녀는 거울 앞에서 최고급 비단 한복을 꺼내 입으며 요리조리 몸을 비틀어댔습니다. 오늘 오실 대기업 회장님이 이 자태를 보시면 우리 집안의 격조에 감탄하실 거라며 귀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벌 회장에게 잘 보여 한 몸 챙길 생각뿐이었고 며느리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아침 8시가 넘어가자 거실에서 코를 골던 남편 민기도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게임에 접속했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수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지수가 힘겹게 국을 퍼오자 민기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걱정은커녕 승진 심사가 코앞이라며 오늘 회장님 앞에서 죽상하고 있으면 내 앞길 막는 거라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눈에 띄지 말고. 쥐 죽은 듯이 박혀 있으라는 남편의 말에 지수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들이닥쳤고 거실은 금세 기름 냄새와 수다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은 따뜻한 거실에 둘러앉아 지수가 깎아온 과일을 먹으며 하하호호 웃었지만 지수에게는 모멸감 섞인 농담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잡초처럼 튼튼해서 걱정도 없겠다는 시구모의 말에 귀녀는 며느리 하나는 튼튼한 머슴 같은 걸로 잘 골랐다며 깔깔 웃었습니다. 화려한 거실과 달리 냉기가 감도는 부엌 구석에서 지수는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앉아 친척들이 먹다 남긴 전 찌꺼기와 식은 밥 한 덩이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밥이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고 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찬장에서 무거운 녹그릇 세트를 꺼내던 지수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데다 영양실조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눈앞이 핑 돌며 지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녹그릇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굉음을 냈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끊겼고 귀녀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저게 미쳤나 하며 귀녀는 제삿날 부정 탄다며 굵은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의 머리를 향해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굵은 소금이 지수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수는 소금 세례를 맞으며 황급히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파편을 짚던 순간 지수의 검지손가락이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선명한 붉은 피가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달려온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도 괜찮으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피 냄새 풍길 작정이냐며 대충 휴지로 틀어막고 빨리 치우라는 짜증만 돌아왔죠. 지수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휴지로 감싸쥐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피보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더 아프고 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 속에서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 며느리의 피 흐르는 손가락을 지켜보며 눈가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처참한 모습과 짐승보다 못한 아내와 아들의 태도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만석의 주름진 손이 품속에 있는 낡은 폴더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만석은 사람들이 지수를 구박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골목길 구석에서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만석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회장님 따님이 제 며느리가 지금 죽어갑니다. 전화를 끊는 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저편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3대가 연이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자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이웃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해서 골목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경호원들이 대문 앞을 통제했고 가운데 차량의 문이 정중하게 열렸습니다. 중절모를 쓴 노신사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흑 같은 롱코트를 입고 금장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짚은 그는 낡은 대문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시어머니 귀녀와 남편 민기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귀녀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 90도로 굽히며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민기 역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제가 바로 김만석 씨 아들 김민기입니다. TV에서만 뵙던 분을 직접 뵙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라며 민기는 앞장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의 과도한 환대에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의 풍경과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매서웠고 집안 전체에 배어있는 퀴퀴한 기름 냄새와 묘하게 서늘한 냉기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난방을 틀어놓았다고는 하나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함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둑어둑한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눈치 빠른 귀녀가 황급히 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거기는 보실 거 없다며 상석으로 안내하려 애를 썼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이쪽으로 앉으시지요라며 귀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회장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귀녀의 어깨 너머 부엌 구석 싱크대 앞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식탁 등 아래 쪼그려 앉아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는 초라한 임신부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티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잔뜩 웅크린 등 회장은 홀린 듯 지팡이를 짚고 부엌 쪽으로 한 발자국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는 누구냐는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귀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저거는 그냥 저희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식모 같은 애인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을 향해 야 너는 어른이 오셨는데 인사 안 하고 뭐해 빨리 대가리 숙이지 못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지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거운 배를 부여잡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이 강 회장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몸을 돌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기 없이 창백한 얼굴 깊은 슬픔이 고인 큰 눈망울. 그리고 끝이 둥근 코 그 순간
강 회장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얼굴이 지수의 얼굴 위에 완벽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온 듯한 충격. 아니, 3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던 갓난쟁이 딸의 모습이 아내의 얼굴을 하고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지팡이가 사르륵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과 부엌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수는 영문을 모른 채 겁에 질린 눈으로 낯선 노신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회장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귀녀는 회장이 며느리의 꾀죄죄한 몰골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귀녀의 눈에서 서슬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야, 이 맹추 같은 년아, 귀한 손님 오셨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처박혀서 뭐하는 짓거리야. 너 지금 시어머니 망신 주려고 작정했냐며 귀녀는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돌진했습니다. 귀녀는 회장이 바로 뒤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평소 며느리를 짐승처럼 다루던 습관대로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빨리 물 안 떠오고 뭐해 굼벵이 삶아 먹었냐며 소리를 질렀고, 귀녀의 억센 손에 떠밀린 지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이 제어되지 않고 기우뚱하더니 날카로운 싱크대 모서리에 불룩한 배를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지수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배를 감싸쥐며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극심한 복통이 밀려오자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지수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자 멍하니 서 있던 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죽은 아내를 겹쳐보며 애틋함에 젖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눈앞에서 자신의 딸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경악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고 회장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집구석에 남자 민기는 상황 파악은커녕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기는커녕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짝다리를 짚고 서서 혀를 찼습니다. 아시 쪽팔리게 진짜야. 너 지금 회장님 앞에서 할리우드 액션 하냐. 적당히 하고 일어나라며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기는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제 와이프가 원래 관심병이 좀 있어서 툭하면 저렇게 꾀병을 부리니 무시하시라고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비열한 웃음과 말투가 강 회장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귀녀는 바닥에 쓰러진 지수가 진짜 아픈 줄 알면서도 어디서 빳빳하게 누워서 시위를 하냐며 당장 일어나 과일이나 깎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귀녀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쓰러진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폐악질이 벌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짐승의 포유 같은 고함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바람처럼 달려들어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귀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 맞을 종자들 같으니라고 내년이 지금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냐며 회장은 있는 힘껏 귀녀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귀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지만 회장의 눈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 잃은 호랑이의 분노가 그 안에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제사상을 노려보았습니다. 가문이 영광이라며 차려놓았던 그 가증스러운 상을 향해 회장은 성큼 다가가 모서리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회장은 육중한 상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수십 개의 녹그릇과 접시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성껏 쌓아 올린 음식들이 벽에 부딪혀 박살나고 기름진 전과 나물들이 먼지 묻은 바닥에 처참하게 지시겨졌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정적과 공포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깨진 그릇 파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두로 밟고 서서 피대선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귀한 내 새끼한테 손을 대냐며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는 그 천둥 같은 호통에 집안의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귀녀는 내 딸이라는 단어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목의 고통도 잊은 채 멍청한 표정으로 회장을 올려다보며 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얘는 고아원에서 주워온 식모 같은 애라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기 역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대기업 회장이면 다냐며 남의 집 제사상 엎은 걸 고소하겠다고 콩밥 먹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민기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비서실장의 명령에 경호원들은 민기를 바닥에 처박아 제압했고 순식간에 집안을 장악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강 회장은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시아버지. 만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제사 음식을 밟으며 회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만석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부디 이것을 보십시오라며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 들린 갈색 서류 봉투가 거칠게 뜯겨나갔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웠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종이 찢기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색 글씨는 강태산과 정지수의 친자 일치 확률이 99.99%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강 회장의 거대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30년 전 시장통 인파 속에서 놓쳐버렸던 그 여린 손. 평생을 가슴치며 후회했던 죄책감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젖은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구두가 바닥에 널브러진 잡채와 깨진 그릇 조각을 밟았지만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었습니다. 행여나 만지면 부서질세라 떨리는 손끝이 지수의 차가운 볼에 닿았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라며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이 아비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라며 굵은 눈물방울이 회장의 주름진 뺨을 타고 떨어져 지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며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이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오열하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아빠인가요? 라며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회장은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회장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는 특이한 자수가 놓인 베네 저고리를 입고 있었죠.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저고리는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입고 있었던 유일하게 간직해 온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보물처럼 숨겨두었던 그 옷과 똑같은 모양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끌리는 핏줄의 힘에 지수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고 아빠라는 한마디에 회장은 지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부녀의 상봉에 거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귀녀였습니다. 귀녀는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미친 사람처럼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작이냐며 사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일치라는 두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귀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대한민국 재계에 서열 5위 강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니. 귀녀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 만석이 그런 귀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아라고 당신한테 짐승 취급받는 게 너무 안쓰러워 몰래 검사를 의뢰했다는 만석의 고백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친척들은 사색이 되어 쥐새끼처럼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무거운 적막과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한참을 지수를 부둥켜 안고 울던 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그녀의 상태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퉁퉁 부어오른 손목과 발목, 그리고 베인 손가락에 감긴 투박한 청테이프 그 처참한 흔적들을 확인한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기업 총수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귀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내 딸을 만삭의 임신부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내년이 사람이냐고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그 분노의 무게는 거실 전체를 짓눌렀고 귀녀는 공포에 질려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자 현관 밖에서 대기하던 검은 정장의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경호원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빛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보전 절차에 들어간다는 수석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마치 범죄 현장 감식반처럼 집 안 곳곳을 뒤지며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 묻은 바닥 젖은 걸레, 부엌의 난방 상태까지 학대의 정황을 낱낱이 기록했죠. 찰칵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귀녀와 민기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민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머니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수의 시선이 남편 민기에게 닿았습니다. 지수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빌어주기를, 아니 적어도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신용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민기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비열한 모습에 지수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이 집구석 당장 가압류 신청하고 특수 폭행과 학대, 감금 등 가능한 모든 죄목을 다 갖다 붙여 뼈도 못 추리게 만들라고 냉혹하게 지시했습니다. 죗값은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압류해서 내 딸이 흘린 피눈물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회장의 선전포고에 귀녀는 숨을 들이켰고 민기는 오줌을 지릴 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강그룹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서늘한 표정으로 귀녀 앞으로 다가갔죠.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저승사자처럼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귀녀의 손에 하얀색 고소 예고장을 거칠게 쥐어주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소송 제기 예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박귀녀 씨. 그리고 김민기 씨 귀아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수폭행과 상습학대,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감금치상 혐의입니다라며 변호사의 입에서 나열되는 죄목들은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만삭의 임신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와 노동을 강요한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의는 절대 없다는 단호한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략 5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즉시 들어갈 것이라는 말에 귀녀의 눈동자가 풀려버렸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모아온 집과 땅을 다 팔아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귀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엎어진 제사 음식들 사이를 엉금엉금 기어가 강 회장의 구두 끝을 부여잡았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가 회장의 번쩍이는 구두에 묻어났지만 귀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며느리 귀한 줄도 모르고 미쳤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죠. 이게 다 며느리 살림. 똑소리 나게 배우라고 교육시킨 거라며 아이는 없었다고 통촉해달라는 말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회장은 더러운 오물을 보다 발을 슬쩍 빼며 귀녀의 손을 털어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종년처럼 부려먹고 때리는 게 내 집안 교육 방식이냐며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교육해주겠다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락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옥이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는 선언에 귀녀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상황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민기가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타깃을 바꿨죠. 민기는 바들바들 떨며 지수에게 다가와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잖아. 당신 나 사랑하잖아. 제발 장인어른께 말 좀 잘해달라며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않느냐고 매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가 쓰러져도 개입만 하던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까는 사랑꾼인 척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민기의 눈빛에는 오로지 당신만 입 다물면 나는 산다는 비겁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지수는 자신의 팔을 잡은 민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꼬셔 결혼했지만 정작 학대가 시작되자 철저히 방관자로 돌아섰던 남자였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수는 민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이 손 놓으라고 일갈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웃기지 말라며 내가 아파 쓰러질 때 당신은 개입만 했고 내가 찬밥 먹을 때 당신은 고기 반찬 투정만 했다는 지수의 말에는 지난 세월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이자 공범이라며 다시는 내 아이를 이런 지옥에서 키우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딴 지옥 같은 곳에 1분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다며 딸을 부축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법무팀 직원들도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치고 철수를 서둘렀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며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귀녀와 민기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 틈을 타 시아버지 만석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현관으로 몰려가는 혼잡한 틈을 이용해 거실, 소파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사이 만석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이지 않는 구석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너희를 심판할 마지막 증거가 될 거라며 만석은 속으로 내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연민보다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이었죠. 만석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지수와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골목길에는 이미 최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는 가운데 지수가 리무진에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귀녀가 찢어진 버선발로 현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지수야 가지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며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차 문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귀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다시 기어와 내 남편 앞길은 막지 말아야지.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며 끝까지 자신의 안위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단 한 줄도 없었죠. 리무진 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 따뜻한 공기가 지수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뒤쪽 창문 너머로 통곡하는 귀녀와 멍하니 서 있는 민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수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덜덜 떨리는 지수의 손을 강 회장이 따뜻하게 꼭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며 널 아프게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아버지의 손길에서 지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지수는 강그룹 본가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습니다. 은은한 파스텔 톤의 실크 벽지와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방에서 전담 간호사의 케어를 받으며 지난 고통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시댁의 풍경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0억 원의 손에 배상 청구가 들어오자 귀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압류를 피해보고자 숨겨두었던 폐물과 명품 가방들을 챙겨 전당포를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건 헐값뿐이었습니다. 한편 민기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회장이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사에서 왕이 될 거라 착각하고 동료들에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들이닥친 본사 감사팀은 법인 카드 유용과 공금, 횡령 혐의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보안팀에 의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간 민기의 헛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두컴컴한 집에서 귀녀와 민기는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지수를 배신자라고 욕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민기는 해고당한 분노로 독이 올라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뺏어오자며 협박하면 장인어른도 별 수 없을 거라는 악마 같은 모의를 했죠. 하지만 그들은 소파 밑에서 녹음기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기는 붉은 매직으로 자극적인 문구를 써갈긴 피켓을 들고 강그룹 본사 로비로 찾아갔습니다. 갑질 재벌 회장이 내 아내를 납치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회수에 눈먼 유튜버들이 붙어 생중계를 시작했고 민기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 연기를 펼쳤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재벌의 횡포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지수는 TV 화면에 나온 남편의 뻔뻔한 모습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복통이 밀려와 침대 위로 쓰러졌고 조상기가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에 응급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여론 때문에 참고 있던 그때 시아버지 만석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 아들놈이 저지른 이 추태를 제가 끝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늘그룹 본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출근길의 분주함 속에서 김민기가 설치한 대형 스피커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민기는 어제보다 더 자극적인 멘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죠. 그의 곁에는 조회수에 눈이 먼 유튜버들이 다닥다닥 붙어 생중계를 이어갔습니다. 민기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재벌 회장이 가정을 파괴했다며 카메라를 향해 절규했고 댓글창에는 재벌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민기가 합의금 50억을 따놓은 당상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던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 만석이 등장했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만석은 대답 대신 높이 치켜든 손으로 민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민기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이 만석은 경찰에게 소형 녹음기를 건넸고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어젯밤 민기와 귀녀가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가 광장에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를 배신자라 부르며 아이를 유기하고 식모로 부려먹겠다는 패륜적인 말들이 흘러나오자 현장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군중들은 민기에게 오물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경찰은 공갈 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기는 감옥에 가기 싫다며 아버지에게 울부짖었지만 만석은 자식을 팔아 돈을 뜯어내려는 괴물은 내 자식이 아니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압류 딱지로 도배된 시댁에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귀녀는 안방 문고리를 잡고 내 집이라며 버텼지만 과거 며느리에 대한 특수 폭행 혐의가 입증되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던 순간 귀녀는 만석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뿐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살아온 귀녀의 마지막은 처참한 절규와 함께 철창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거리에서 홀로 남은 만석은 자식을 제 손으로 보낸 아비의 심정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만석은 지수가 있는 병동 창문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미안하다는 사죄의 인사를 올린 뒤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감사의 목례를 보냈습니다. 계절은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어느덧 생명이 움트는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그룹 최고급 산후조리원에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수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으며 지난 30년의 고통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손주 바보가 된 강 회장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아기를 품에 안았고 그 자리에서 사비 100억 원을 출연해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서윤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지수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선물에 지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교도소에 수감된 귀녀는 죄수복을 입은 채 재소자들에게 무시당하며 화장실 청소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켰던 일들을 똑같이 되돌려받으며 귀녀는 비린내 나는 타일 바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죠. 민기 역시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독방에서 지수와 찍었던 찢어진 사진 조각을 보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적막뿐이었습니다. 형기를 마친 귀녀는 갈 곳이 없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동상에 걸려 퉁퉁 부은 손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인과응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화창한 봄날 하늘그룹 저택 정원에서 아들의 100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강 회장과 지수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시장에서 산 저렴한 양복을 입고 나타난 만석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아기 반지를 내밀며 자격이 없다며
떠나려는 만석을 지수가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또 다른 아버지라며 만석의 거친 손을 감싸 쥔 지수의 진심에 만석은 오열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회장 역시 만석을 가족으로 인정하며 사진 중앙에 세웠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아래 네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지수의 기구했던 인생은 비로소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지수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